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 영상에서 모두요. 와, 정말 대단해요.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탄산음료 분수대예요. 우리 모두 겉모습만 보지만 그 모든 탄산음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셨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짜잔! 알고 보니 튜브가 잔뜩 들어있는 여러 개의 상자였어요. 음료가 다 떨어지면 직원들이 상자를 갈아 끼우고 튜브를 다시 꽂아 넣는 거죠. 자, 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을 몇 군데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맥 컴퓨터 화면 속 모습이에요. 또한 빨래방 건조기에 숨겨진 단면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5가구 중 4가구가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식료품 쇼핑은 흔한 일이고 우리 모두는 유제품 냉장고를 수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알고 보니 그냥 선반일 뿐이고 매장 직원이 반대편에서 제품을 쌓고 있었어요. 이치에 맞는 일이지만 이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었죠.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 버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연히 전선이 많이 있어요. 버튼은 모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특정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은 샤프트에 일련의 구멍이 있는 긴 수직 테이프입니다. 센서가 통과하는 구멍의 수를 세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좋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청바지의 금속 리벳은 처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상징적인 인물인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곳에 구리 리벳을 추가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누구나 알고 있는 청바지의 전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장식적이고 독특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발에 여분의 고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땀이나 통풍을 위한 고리가 아닙니다. 다른 고리와 마찬가지로 신발끈을 묶기 위한 여분의 고리죠.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신발을 발목에 묶어주는 역할을 해서 하이킹을 하거나 언덕이나 트레일을 오르내릴 때 특히 유용해요. 많은 코트의 자켓의 뒷면에 있는 벨트 같은 거 보셨나요? 알고 보니 여분의 천을 뒷면에 모아서 작업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버사이즈 군용 자켓에 처음 등장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스타일과 전통을 위해서만 벨트가 추가되고 있죠.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작은 천 봉지나 단추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제공돼요. 사실 이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래 단추를 잃어버렸다면 단추를 교체할 수 있죠. 천 조각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메울 수도 있지만 주된 용도는 다양한 세탁 제품을 테스트하고 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샘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자에 있는 폼폼이에요. 18세기의 선원들이 실수로 머리를 부딪힐 때 보호하기 위해 폼폼이 달린 모자를 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일반인들도 폼폼 모자를 썼는데 폼폼의 색깔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대공황이 닥치면서 사람들은 이 귀여운 장식품이 달린 모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여분의 털실로 만들어졌어요. 저렴하게 모자를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본 적 있으시겠지만 일부 보도에는 돌기가 있는 작은 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알리는 신호예요. 또한 여러 가지 패턴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 가스탱크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 걸 보셨나요? 이 화살표는 가스탱크가 있는 차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계속 있는 건망증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가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바로 눈앞에 답이 있어요. 패널에서 화살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아이콘의 연료 호스가 대신 측면을 나타냅니다. 많은 메이크업 및 위생용품의 뒷면에는 6M, 12M, 24M과 같은 표시가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월수예요. 호루라기는 내부에 공이 없어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공이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이 없어도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소음이 매우 밋밋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루라기 안에 공이 있으면 불 때마다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다양한 음정을 만들어내고 소리가 더 분명해져요. 막대 사탕에 막대 끝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 사탕을 스틱에 넣으면 사탕의 일부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탕 부분을 고정해요. 이렇게 하면 캔디볼이나 다른 모양의 사탕이 막대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짜증나죠. 줄자 테이프는 끝에 금속 스터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측정하는 표면을 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멋진 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슬롯도 있는데 여기에 못을 걸면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측정을 계속할 수 있어요. 테이프의 끝부분에는 가장자리에 굴곡이 있어서 표시 도구가 없어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테이프의 날이 왜 구부러져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테이프를 펼쳤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와 마킹 외에도 검은색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48.8cm마다 있으며 건설업자들이 대들보 간격을 맞추는데 유용해요.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을 걸고 싶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서로 약 40cm 간격으로 배치된 새끼둥의 정확한 중심을 표시해요.
그 중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무엇을 걸든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전에는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데 예전부터 유래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동전이 은화 표준에 따랐고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이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은이 많이 사용될수록 동전의 가치는 더 높았죠. 론 레이저의 말 이름이 실버였다는 거 아세요? 어쨌든 모든 동전에는 귀금속이 들어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전에서 은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한 개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여러 개에서 깎아내면 귀금속을 꽤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상의 이유로 가장자리에 융기 부분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누군가 동전을 깎아내면 융기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 동전은 받지 않았어요. 똑똑하죠? 오늘날에는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으며 동전은 정해진 가치를 나타내요. 하지만 이제 일종의 문화유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우유병은 종종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 안으로 들어간 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개는 장식이 아니라 용기의 저항력을 높이고 용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액체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죠.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우유 속 미생물이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해요. 내부에 더 많은 미생물이 갇히면서 용기의 압력이 상승해요. 이 공간은 팽창을 처리하고 용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젖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거예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윤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미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길거리에서 소화전을 보면 높이가 0.9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의 실제 크기는 그 2배에 달해요. 지하에 숨어있는 나머지 소화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소화전은 대부분 빨간색인데 도시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선 소방관이 필요할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밝고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소화전의 색상 선택은 소화전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소화전은 분당 189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주황색 소화전은 최소 978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녹색 소화전은 대부분 분당 568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568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볼링 팬 여러분, 볼링공에 금이 가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볼링공은 잘못된 보관이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금이 간 볼링공이라면 실제로 볼링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죠. 볼링공의 내부 코어는 대부분 칼슘이나 산화철과 같은 금속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진 및 촉매제를 섞어 전체 혼합물을 굳혀요. 따라서 지금 볼링공 내부에 보이는 전구 모양은 사실 볼링공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또한 볼링공이 레인을 내려갈 때 회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프레이 페인트 캔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P라고 하는데 페인트 혼합물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가 잘 섞이도록 거품기 역할을 해요. 탄산음료 병에 상쾌한 탄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바로 뚜껑에 작은 플라스틱 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넣고 흔들어도 가스가 빠져나가 탄산음료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잠깐만요. 아직 야구 모자를 쓰지 마세요. 잠깐만 살펴보면 맨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기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디자인을 위한 걸까요? 사람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버튼이 실제로 기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패브릭 패널이 모이는 캡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 버튼은 캡 크라운을 하나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근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버튼은 미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브릭 패널의 연결 지점을 덮는 데 사용되죠. 모자에 단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모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화장솜은 양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면이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질감이 있는 면은 화장을 바를 때, 평평한 면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해요. 책벌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양장본 책과 함께 제공되는 더스트 자켓은 단순히 책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페이지를 자켓 안쪽 아래에 접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을 때 상단 단추구멍을 살펴보세요. 가로로 꿰매어져 있고 다른 모든 단추가 세로로 꿰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하루 종일 가장 먼저 풀리는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의 방향을 변경해서 셔츠를 벗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 셔츠가 멋지고 잘 맞도록 했죠. 요즘에는 이 멋진 디저트 없이 살았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쿠키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칩 쿠키 케이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쿠키는 사실 1930년에야 발명됐어요.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라는 여성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콜릿 쿠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곧 클래식 쿠키의 중요한 재료인 베이커리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초콜릿 블록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오븐의 열을 고려할 때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디저트가 탄생한 거니까 실패한 게 다행이죠. 인기 스낵에 대해 말하자면 감자칩은 초콜릿칩 쿠키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래요. 뉴욕에 사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1953년에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 한 명이 감자튀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다른 조리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퍽퍽하다는 거였는데요. 크럼은 감자를 얇게 썰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요리를 생각해냈죠. 사람들은 이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감자칩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음식을 담을 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 와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껌과 같은 간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껌이 특별히 혁명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껌은 1800년대 후반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발명가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치크를 사용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이 깔끔한 간식을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껌을 만드는데 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물 산업에서 직물 제작자로 일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발명품을 생각해낸 것은 졸리 자신보다는 그의 하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로 등유 램프를 식탁보 위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졸리 씨는 천이 손상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 물질이 오히려 천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드라이 클리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아주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마찰등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1826년에 성냥개비를 개발한 화학자 존 워커는 그렇게 불렀죠. 어느 날 우연히 화학물질이 코팅된 막대기를 난로 위에 긁어댔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고 불꽃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골판지로 만들었지만 그 후 나무 부목과 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해리 쿠버라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듯한 화학 공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공식이 그다지 응용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그는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료인 이스트만 코닥의 연구원 프레드 조이너와 함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알코올 촉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조성물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지만 여러분은 슈퍼글루라는 짧은 버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만든 이름이 아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1903년 에드워드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플라스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리병에 살짝 금이 갔을 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리병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숨은 기능이 궁금했던 그는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유리 내부를 코팅하는 물질이 유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짜잔! 그렇게 인류는 안전 유리를 발명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미술 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의 작품들 말이에요. 이제 여행이 시작될 테니 얼른 돋보기를 드세요. 우선 목록의 첫 번째는 로마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장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을 향해요. 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사실 그 화가는 서서 그릴 수 있는 복잡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 프레스코화요. 이 걸작품의 작가인 이탈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확대된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뇌와 예술 작품을 겹쳐봅시다. 일치하는 것 같네요. 손의 시신경, 뇌하 숫자가 모두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떠다니는 녹색 스카프도 척추 동맥과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미켈란젤로의 지식과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선 심사숙고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차를 타고 피렌체에 도착해요. 잠시 젤라또를 빨리 먹고 나서 아카데미아 갤러리로 곧장 갑니다. 안의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오미토 높이의 멋진 조각상이에요. 약 3년 동안 조각되었죠. 이걸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동상의 진짜 표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아주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분명 그의 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팔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느긋해 보이진 않죠?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대결 직전에 다비드를 묘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탈리아는 예술품이 아주 다채로워서 아직 떠나기는 일러요. 여러분은 여전히 피렌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방문해요. 이 박물관에서 많은 유명한 그림을 주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예술품은 시작부터가 미스터리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의뢰된 정확한 해를 알 수가 없어요. 화가 조르지오 바사리가 마침내 이 작품의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목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죠.
보통 비평가들과 대중이 이 그림에 감탄할 때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 집중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은 보티첼리가 거의 동일한 정밀도로 46종 이상의 다른 식물종을 그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식물 그림들이 2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빛과 베레모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의 도시죠.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라 조콘다로 가요. 이 예술작품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해요.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철저히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어요. 미소 이론도 있어요. 치과 의사이자 미술 전문가인 조셉 바르토프스키가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모나리자의 팽팽한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해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2010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는 그림 안에 숨은 상징들의 모음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확대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다빈치의 서명일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에 있는 CE와 배경 다리의 아치 부분에 있는 7E 같은 다른 상징들은 여전히 아주 미스터리해요. 휴, 이번 건은 광범위하게 조사하셨군요. 물론 방문이 끝날 때 모나리자의 눈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보러 암스테르담으로 향해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독특한 렘브란트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기술은 빛과 그늘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불려요. 1947년까지 미술 비평가들은 화가가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두꺼운 먼지층을 지우자 그 장면은 햇빛이 왼쪽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 제목을 주경으로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반 고흐의 예술품만 취급하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 고흐가 불과 10년이라는 인상적인 기간 동안 900개 이상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반 고흐 박물관은 여러분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컬렉션을 주최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노란색 음영이 지배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의 예술의 이러한 특수성은 반 고흐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치료법 중 하나가 그의 색 인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은 노란색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목록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셔널 갤러리로 갈게요. 여러분은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인 아르놀피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도 특이한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전경에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대중을 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있는 거울을 확대하면 방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 속의 남자 인물이 거울에 비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 그 인물 중 하나가 반 에이크 본인이라고 해요. 이 화가가 남긴 워터마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울 위에 여러분은 그의 화려한 사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 그리고 자기 미술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는 자신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에 작은 이스터에그를 남겨뒀어요. 바커스의 말이죠. 이건 좀 찾기 어려워요. 그림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는 액체 속에 화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나 최소한 아주 효율적인 돋보기 렌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엔 손에 붓을 든 남성이 있어요. 즉 카라바조가요. 재밌는 사실, 이 작은 자화상은 그림이 완성된 지 300년이 지난 1922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잊혔었죠. 여행을 마치기 위해 여러분은 해외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카고까지 날아가요. 시카고 현대미술관의 거대한 소장품들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타 치는 눈먼 노인 말이에요. 이 그림도 비밀이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엑스레이 기계와 아주 멋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판독 결과는 피카소가 다른 미완성의 그림 위에 기타 치는 눈먼 노인을 그렸다는 걸 보여줘요. 피카소가 작품을 한창 그리다 포기한 반쯤 그린 여성 인물의 윤곽과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캔버스가 비싸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꽤 자주 사용했어요. 어때요? 꽤 피곤한 세계여행이었죠? 예술계의 셜록 여러분, 이제 좀 쉬세요.